오늘은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내기 작가 이영수입니다. 2년차 유튜브 크리에이터. 16년차 네. 기업 분석가. 네, 좀 있어 보이죠? 네. 기자 10년, 그리고 이제 금융계 6년. 네. 올해도 했네요. 네. 네. 올해 이 책이 지금 절찬리에 너무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반응도 너무 좋고요. 네, 되게 신생 작가인데, 첫 책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첫 책이시긴 하지만 그만큼 또 오랜 기간 동안 뭐 결과로서도 보여주시고 내공도 있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거두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아유, 아닙니다. 과거에 이야기했던 종목들 많이 빠져가지고 악플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책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네네. 좀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네네. 어떻게 2023년이 2022년보다는 좀 나을까요? 네. 나을 뿐만 아니라 이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네네. 그 근거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는 이제 근거는요, 당연히 이제 올해 경기 침체는 확실시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미국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제 오는 건 확실한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폭, 뎁스, 이거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침체 그러면 이게 당연히 우리는 금융위기나 막 IMF 같은 이런 것들 위기를 이야기하는데, 경기 침체가 마일드하게 지나간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제 지나고 보니까 경기 침체다.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리스크나 경제 위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그런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 하반기에 충분히 이제 경기가 반등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6개월이나 9개월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충분히 바닥권이다라는 이제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마일드하게 그럼 경기 침체가 오는 경우에 주가가 크게 흔들리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건가요? 주가는 크게 흔들리죠. 마일드하게. 네네. 주가는 크게 흔들리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하방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이제 말도 안 되게 정말 이제 폭락하는 경우는 우리 코로나 19 때 2020년에 4월, 2020년 4월이나 그때 금융위기 때 거의 850선까지 빠졌었고, IMF 때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수준까지 폭락하는 경우가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왔을 경우에, 그건 이제 금융회사가 망하거나, 이제 금융회사가 망하면, 금융회사가 이렇게 연쇄 도미노처럼 서로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계속해서 이제 줄도산이 일어나거든요. 우리, 금융위기 때, 처음에 베어스턴스 망했을 때는, 4등 업체인데, 괜찮아. 근데 리먼 터지니까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 리스크가 일어나면 이제 이게 나중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 단위, 그러니까 몇 조 달러 수준의 어떤 자금을 풀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이슈가 해소되는 발생하는 그런 지점이 한 1분기, 2분기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 되나요? 그렇죠. 1분기가 아마 제일 최악일 것 같고요. 일단 이제 1분기가 제일 최악일 것 같고, 2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약간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일드라고 하는 거군요. 그게 시스템으로 가면 더 길어지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어떤 국가 구도, 그것도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잔잔바리는 상관없는데, 이제 나름 좀 이제 큰 규모, 우리 그때 피그스 같이,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 같이, 그런 정도의 규모가 터지면 이거는 좀 시스템 리스크로 좀 이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근데 지금 이거 다 위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대비를 한 것 같아요. 의외로 그리고 신흥국들 있잖아요. 남미나 아프리카 같이 재정이 불안정한 나라들도 지금 금리를 70%까지 올렸는데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맞을 줄 알고 막 힘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1분기가 좀 최악일 거라고 좀 하셨는데, 그럼 1분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지금 코스피로는 2,400까지는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아래로 몇 프로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폭이 그래도 엄청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제가 매크로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기에는 네. 조금 현금 여윳돈이 있으면 이제 조금씩은 분할로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또 너무 분위기가 좋고 2,400 이게 넘어가서 이래가지고 아 이거 또 너무 또 올라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게 5자를 보고 나니까 이제 6자가 부담스러운데 네, 뭐 충분히 뭐 삼성전자는 더 나빠질 게 없다 그러면 네, 반등하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반도체 분야의 책을 써주셨어요. 최강의 반도체 투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이 반도체 섹터 투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은 충분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그런 그 시스템 리스크나 금융 위기가 온다 그러면 뭐 제가 이야기한 논리는 다 깨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먼저 좀 여쭤볼 게 혹시 지금 시점에서 그 반도체 투자 좀 섹터를 봤을 때 뭐 미국이든 중국, 대만 상관없이 한국이든 상관없이 좀 괜찮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일단 뭐 미국은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필라델피아 지수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뭐 TSMC도 뭐 미국에 그 ADR 상장이 돼 있으니까요. 네. 미국은 인덱스로 투자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 이런 쪽으로 지금 투자해도 굉장히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룸이 꽤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는 약간 좀 타겟팅을 좁혀서 좀 반도체 전체 섹터 물론 지금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도 되게 좋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싸게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약간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뭐 일정을 좀 이렇게 뭐 1, 2년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섹터 중에서 좀 유망한 섹터들 예를 들면 뭐 후공정 쪽, 첨단 후공정 쪽이나 아니면 뭐 그 화합물 반도체, 뭐 그리고 AI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좀 타겟팅을 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게 종목 추천이 아니라 정말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통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 가운데서 또 이번에 그 초판에 보니까 그 탑 10을 선정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한 몇 가지 정도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저는 저기 후공정 쪽을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쪽으로 주목할 만한 회사는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두 개 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엠코 테크놀로지 인수 저기 뉴스 보도가 나왔잖아요. 엠코 테크놀로지는 세계 위 오삿 업체거든요. 오삿은 이제 후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패키징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회사인데 그만큼 이제 지금 후공정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삼성도 세계 위 오삿 업체를 인수를 검토하는 거고요. 엠코 입장에서도 엠코가 원래 아메리카 코리아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아남 반도체였습니다. 아남 반도체였는데 IMF 때 미국으로 팔렸죠. 미국으로 팔린 건데 그거를 이제 삼성이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후공정 기술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삼성 입장에서도 뭐 X큐브, I큐브, H큐브 같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을 내놨는데 이 컨셉은 있는데 이거를 구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문 후공정 회사를 인수를 해서 기술을 이제 흡수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온양에 후공정 팹이 있거든요. 삼성도 후공정 라인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 오래됐고 그리고 첨단 후공정을 하기에는 좀 AI용 뭐 이런 쪽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이제 외부 엠코 테크놀로지를 뭐 인수합병해서 뭐 이제 좀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엠코 입장에서도 세계 1위 오삿 업체는 ASE라는 대만 업체인데 캐파 규모가 한 3배가 차이 나요. 1, 2위가요? 네, 1, 2위가 한 3배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하고 비슷한 요즘 뭐 이런 스탠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엠코도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그 캐파를 계속 키우려면 자금 투입이 필요한데 이거를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삼성한테 그냥 인수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 또 캐파를 늘리는 뭐 그런 그림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공정을 좋게 보시는데 그러면은 그 엠코 테크놀로지랑 조금 비슷한 이런 후공정 계열에 있는 게 한미 반도체와 이오테크닉스예요.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데요. 국내에도 약간 오삿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국내 오삿 업체한테는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M코 테크놀로지를 삼성이 인수를 하면 M코한테 아무래도 물량을 많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기존에 삼성 물량을 받던 업체들한테는 좀 그게 약간 중립 아니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대신에 M코 쪽에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M코 테크놀로지가 패키징하고 테스트 라인을 깔면 여기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수혜를 보거든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도. 그러면 뭐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장비 회사들은 기존에도 M코 쪽에다가 꽤 많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M코가 계속해서 캐파를 늘리면 이제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테스트 소켓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검사를 하면 이게 소모품으로 계속 나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소켓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리노공업이나 ISC, 뭐 TSE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가 M코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좀 약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볼 수 그렇죠. M코가 이제 삼성이 M코를 인수하고 나서 당연히 캐파 투자를 할 거니까. 그리고 지금 M코 테크놀로지가 베트남에다가 조단위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네.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그거는 이제 인수하고 상관없이 짓고 있는 건데 거기에 또 꽤 많은 설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항상 M코 쪽의 비즈니스 연동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구나. 예. 그 한미반도체랑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돼요?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규모고요. 네. 이오테크닉스는 원래 1조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은 한 뭐 8, 9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보실 때 여기도 이제 그 펀더멘털에 비해서는 네네.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0% 후반 아니면 40%까지 나와요. 네. 그 말은 굉장히 그 영역에서 독점적인 사업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간으로 내는 이익이 한 1,200억,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30%라는 거예요? 네네. 와. 네. 장비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도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계속해서 매출이 커지면 이익이 그렇게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또 높은 멀티플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뭐 PR이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보면 약간 그 후공정, 그러니까 글로벌리 보면 M코 테크놀로지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미국 나스닥에서. 그리고 약간 유럽의 네덜란드의 베시라는 업체가 있어요. 원래 비실리콘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BSI라고 이제 베시라고 이제 티커가 돼 있는데 베시가 아마 그 독일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여기도 거의 신고가 부근에서 많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디스코라는 회사도 오삿 업체에다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웨이퍼를 자르거나 아니면 뭐 그라인더 이런 쪽 하는 회사인데 거기도 최근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역량을 투입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최근에 뭐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 같은 경우도 그게 멀티타일 구조거든요. 그게 멀티타일이라는 게 칩을 여러 개를 이렇게 패키징 하나로 하는 거고요. 그게 칩렛이라는 AMD 칩렛이라는 그 구조하고 멀티타일 같은 용어고, 그리고 이제 그 EMIB라고 해서 칩끼리 연결하는데 기존에는 PCB 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는데 이제는 뭐 실리콘 브릿지나 실리콘 인터포저 같은 것들로 이제 연결해서 약간 그러면 기존에는 뭐 그냥 약간 단독주택 짓는 이게 반도체 설계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구조였다 그러면 이제는 주상복합 뭐 여의도 IFC 몰 같은 거 있잖아요. 밑에는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건물 위에 보면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거기 관련된 이제 장비,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이제 그러면 검사가 굉장히 빡빡해지잖아요. 서로 연결이 잘 됐는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인텍 플러스 같은 회사들이 또 이제 검사 3D AOI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미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좀 빠진 이유가, 좀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 반도체 섹터 자체가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 나스닥보다도 더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반도체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 것 같은데 그런 이유 때문인데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마일드하게 지나가고 하게 되면 하반기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아마 그 제일 민감하게 먼저 반응하는 쪽은 메모리 반도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 다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커머디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재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쟁겨놔도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니까 어떤 보드든 꽂아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약간 커머디티 돼 있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주문형이에요.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쪽이 약간 빠질 때도 메모리가 먼저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버티다가 작년 4Q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똑같아요. 반등할 때는 메모리 먼저 반등할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주가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메모리가 먼저 반응하는데 결국 시스템 반도체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챗 GPT라고 되게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는 원래 작년까지 별로 생각도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 AI거든요. 초거대 AI인데 초거대 AI를 구현하려면 결국 다 서버 단에서 백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생각지 않은 수요들인 거죠.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다가 120조를 투입했어요. 이제 우리 초거대 AI로 이제 플랫폼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나 구글 람다 같은 경우도 초거대 AI잖아요. 이런 쪽도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그러면 이제 막 경쟁이 붙으면 우리 클라우드 때처럼 생각지 않은 수요는 막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공급은 최악이니까, 지금 어떤 시장이 최악이니까 공급단은 계속해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공급 능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어떤 생각지 않은 수요가 팍 튀어 올라와 버리면 가격이 그냥. 그래서 이게 갑자기 또 슈퍼 사이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한미 반도체랑요, 이오테크닉스의 차이는 뭐예요? 후공정도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정들이 필요하거든요. 일단은 그 반도체 웨이퍼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고 나온 이게 바둑판 모양 있잖아요. 이 웨이퍼가 원래 웨하스 과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걸 자르는데 그거를 다이아몬드 톱으로 잘라요. 그걸 이제 마이크로소라고 하거든요. 다이아몬드. 그걸 자르는 게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고, 여기에 이제 국산화하려는 게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들이고, 요거 잘라서 그럼 네모난 조각을 가지고 PCB에다가 이제 올려서 이제 이거를 조립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본딩이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 이제 또 새로 진입해서 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이제 본딩 이런 쪽은 이제 최첨단 아주 계속해서 수직으로 쌌잖아요. 수직으로 쌓아서 이제 본딩하는 거는 배시라는 업체가 굉장히 잘해요.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영역인데, 그것도 또 한미 반도체가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영역이고,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해외에서 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국산화하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고, 그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레이저 가지고 가공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패키징 위에 새까만 에폭시 몰드 컴파운드 위에다가 이 이름 새기는 마커라고 하죠. 레이저 마커 세계 1위 업체가 이제 이오테크닉스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계속해서 이제 레이저 장비 쪽을 진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웨이퍼 위에 어떤 메탈 라인을 좀 살짝 자르는 그런 쪽이나, 그리고 이제 웨이퍼가 이제 수직으로 쌓으려고 그러면 지금은 한 700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인데 이걸 더 얇게 갈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웨이퍼 배면에다가 이거를 막 갈아야 돼요. 그걸 그라인더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디스코가 제일 잘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한미 반도체가 또 국산화 하려고 하는 거고, 이오테크닉스는 그 얇은 웨이퍼가, 이게 얇은 웨이퍼니까 다이아몬드 톱으로 살짝만 갖다 대도 이게 비스켓 쪼개지듯이 쫙 쪼개져 버려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미세하게 자를 수 있는 스텔스 다이싱이라는 기술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칩을 수직으로 쌓고 복잡한 구조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 필요한 가공 장비들은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아까 영업이익률이 한 30%라고 했고, 이오테크닉스도 높아요. 이오테크닉스는 한 20%, 10% 후반대에서 20% 초반 정도 되고요. 한미 반도체가 원래는 한 20% 후반대 정도의 이익률이 나오던 회사였는데, 원래는 그 마이크로소프 있잖아요. 그거를 디스코에서한테 사왔어요. 그게 그게 원가의 한 40%를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30억 정도의 수주를 한 개 라인을 받으면 40%를 그냥 로열티처럼 준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 때문에. 그 예전에 현대차가 미쓰비시한테 엔진 사온 것처럼. 그런데 그거를 국산화함으로 인해서 이익률이 30% 후반대까지 올라간 거죠. 그 국산화해서.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주식투자 시작하셔서 상승장 하락장 한 번씩 경험하시고, 또 반도체 이거 투자하고 싶은데 많이 빠져가지고 그러신 분들이 공부할 때 참 좋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겁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만 사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투자라는 거는 사실 정답이 없고요. 그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나는 몇 배 안 벌어도 돼.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연 한 10% 정도 수익을 타깃으로 한다 그러면
뭐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선택지고요. 그런데 나는 요거를 좀 원금 손실이 있어도 돼. 다만 한 2배는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런 좀 이제 작은 종목들, 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포트를 꾸리는 것도 좋죠. 그 앞서서 네네. 삼성전자가 그 세계 5셋 2위 기업인 엔코테크놀로지 인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파이어 래피즈인가요? 그 CPU가 나오면서 네네. 그 DDR5가 네네. 이제 거기에 이제 연결돼서 돌아가는 거. 네네, 그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수하는 그런 뉴스 우선 자체하고 네네. 이런 CPU의 이런 뉴스들이 네네. 호재라고는 보시나요? 아니면은 너무 좀 무리하게 이런 시기에 인수 투자를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시기에는 사실 인수하기 되게 좋죠. 아, 그래요? 아마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장 좋을 때 인수하려고 그러면 엄청 비싸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현금이 짱이잖아요. 삼성이 한 110조에서 한 130조 왔다 갔다 현금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네. 그러니까 인수하기는 굉장히 좋죠. 아마 엠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한 10조 내외 정도로 뭐 인수가가 뭐 추정이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네. 뭐 그래도 연간으로 뭐 캐시플로우가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나오는 회사니까, 네, 1조 좀 안 되게 나오는 회사니까, 그 정도로 뭐, 10조 정도는 베팅하기 좋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이게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버 쪽은 올해도 성장해요. 그런데 이제 성장하는데, 그거는 이제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 때문에 DDR5 교체 수요나 이런 부분, 그리고 5세대 SSD 쪽이나 이런 쪽 기대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연초부터 챗 GPT라는, GPT라는, 뭐 여기 또 초거대 AI 쪽 이슈가 나니까, 그럼 이쪽으로 또 생각지 않은 투자 수요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도 램이 들어가는 거예요? 램 엄청 들어가죠. 엄청 들어가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은 이유가, 뭐 물론 이제 뭐 코인 시장도 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지금 초거대 AI를 구현하면 서버 쪽은 대부분 엔비디아의 A100 같은 고급 칩을 써야 되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H100인데요. 그러니까 H100이라는 AI GPU를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SK 하이닉스의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D램 덩어리가 들어가요. 그거를 D램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은 구조거든요. 거기에 또 한미반도체가 그 가공 장비를 하이닉스 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뭐 이 HBM 이슈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호재는 호재죠. 엔비디아가 잘 될수록 SK 하이닉스의 HBM,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요 수요가 AI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 여기에 가공 장비를 납품하는 TSV 본딩이라는 장비인데, 거기에 또 한미반도체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네. 그 SK랑 삼성전자가 네. 갑자기 주가가 많이 올랐었나요? 그때 수요가 넘치면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게 슈퍼 사이클이었죠. 그게 슈퍼 사이클이라고 네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 슈퍼 사이클이었고, D램 쪽의 영업이익률이 거의 60%. 네. 60%씩 나왔죠. 그러면 그 클라우드 혁명에 비견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AI 인공지능. 아직 뭐 그 정도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생각지 않은 수요가 지금 공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해진 상황에서 생각지 않은 수요가 뭐 이슈가 되는 건 좋은 거죠. 네. 근데 뭐 어쨌든 지금은 주요 수요처인 스마트폰이나 PC 쪽이 안 좋기 때문에 네.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그 모바일 AP 설계 인력 영입 네네. 이슈가 많았는데, 네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퀄컴 스냅드래곤에 밀리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인데, 엑시노스의 그 네네. 약진을 네네. 인재 영입을 통해서 좀 네네. 기대해 볼 수는 있다고 보세요? 좀 이제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엑시노스 설계를요, 삼성 그 반도체 사업부 쪽에서 했어요. 네. 시스템 LSI 쪽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약간 어떤 그 AP 개발실 같은 경우는 무선 사업부,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부 쪽에서 새로 셋업이 됐거든요. 네. 거기 이제 개발실장이 최원준 부사장이라고, 이분이 퀄컴 출신이세요. 네, 퀄컴 출신이시고, 그 최원준 부사장 그 밑에 상무가 애플에서 그 A 바이오닉 칩 AP 설계하던 핵심 인력이거든요. 네. 그분이 또 상무로 오셨어요. 이번에 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AP의 어떤 트렌드 자체가 자사 스마트폰에, 자사 PC에, 자동차에 최적화된 칩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도 이제 갤럭시에 최적화된 AP를 내놓을 거다. 그래서 엑시노스의 어떤 약진이 기대가 되는 거고요. 이건 또 파운드리 산업하고도 직결이 돼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15에서 17%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TSMC가 한 53% 정도, 5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 파운드리 물량의 절반 정도를 엑시노스가 담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의 어떤 자기네들의 캡티브 마켓이 잘 돼야 되니까, 물론 이제 퀄컴이나 AMD나 엔비디아 물량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엑시노스가 빵빵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한데, 엑시노스 자체가 칩 경쟁력이 떨어지면 파운드리 가동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선 사업부 쪽에서 이거를 커스터마이징해서 엑시노스를 잘 만드는 게 파운드리 산업의 경쟁력하고도 별개의 이슈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원래 주식쟁이들은 항상 낙관적이니까. 네. 그래도 그동안에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스마트폰 사업에서 굉장히 좀 안이한 모습들을 보였는데, 무선 사업부 개발실장은요, 차기 사업부장으로 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태몬 사장 같은 경우도 사업부장인데 전에 그 개발실장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고동진 사장도 원래 그 부사장 시절에 개발실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퀄컴 출신의 외부 인력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 스마트폰 사업에서 AP가 이만큼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전사적인 영향을 뭔가 쏟아붓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네. 그 엑시노스가 네. 그 최근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네. 이전에는 잘 돌아갔나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삼성의 그 엑시노스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플의 A 바이오닉 칩 시리즈는 자기들 설계해서 자기만 쓰잖아요. 근데 안드로이드는 연합군 체제이기 때문에 퀄컴 스냅드래곤이 제일 좋은 칩이었고, 엑시노스도 스냅드래곤에 비견할 만했어요. 그게 한 2013년, 14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AP라는 게 그 CPU라는 그 IP 블록이 있고 GPU라는 IP 블록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초창기에는 CPU 쪽은 엑시노스가 좀 더 낫고 GPU 쪽은 퀄컴 스냅드래곤이 좀 낫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ARM에다가 이 IP를 받아서 설계를 하지만 그거를 커스텀 최적화하는 거는 또 이제 그 AP 업체들의 실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다 보니까 약간 그 삼성의 CPU 커스텀 실력이 좀 떨어진 거일 수도 있고, ARM이 제공해주는 기본 CPU가 너무 좋아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커스텀이 굳이 필요 없어졌다? 뭐 이런 게 되다 보니까 GPU가 좋은 스냅드래곤이 좀 더 유리해진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좀 삼성이 실기를 한 게 그 CPU 커스텀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게 몽구스라는 팀이었거든요. 미국 그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팀이었는데, 거기 핵심 인력들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던데 해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죠. 근데 나중에 또 CPU가 다시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EO의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구나. 네, 지금 또 다시 이걸 팀을 셋업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다시 데려오기 쉽지 않죠. 네. 아, 그런 거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CPU 쪽, 모바일 AP 쪽 외에도 그쪽은 네네. 이제 앞으로 더 개선이 필요하고 더 많은 거를 해내야 갖고 네네.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네. 지금 실적들이 안 좋고 네네. 영업이익도 많이 줄어들고 막 그런다, SK하이닉스는 적자 보고 막 이런다고 네네. 하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좀 좋아질 거라고는 보세요? 일단 이제 시장에 깔려있는 재고들이 소진이 돼야지 가격이 올라가요. 왜냐면 재고가 깔려있으면 신규로 주문을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안 가져가면 어떡합니까? 덤핑으로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약간 올 상반기까지의 분위기일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아마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이제 다시 신규 주문이 나오면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러면 재고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익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고 지금 주가는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이런 걸 좀 보시는 거고, 네네. 1조 정도 되는 기업. 네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괜찮다라고 네네. 말씀하신 거고, 그 책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돌아온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코로나 때 2021년 초에도 이 말이 네네. 많이 나와서 네네. 96,000원일 때도 많은 분들이 사셨잖아요. 네네, 그렇죠.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슈퍼사이클이 뭐 그때 왔냐 안 왔냐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왔었어요. 슈퍼사이클이 왔는데 그게 메모리 쪽으로 안 왔고 파운드리 쪽으로 왔죠. 그래서 TSMC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왜 삼성이 수혜를 못 받냐면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슈퍼사이클 그러면 다 메모리 이야기만 하잖아요. 과거 뭐 PC 시대, 그리고 뭐 클라우드 시대, 뭐 스마트폰 시대.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이 수반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공급 부족은 다 파운드리 쪽이었죠. 차량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TSMC 선단 공정에서 쇼티지가 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4나노, 5나노에서 완전 밀려버렸죠. 삼성이.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에서 있던 퀄컴이 TSMC로 가버렸어요. 네.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을 온전히 누리려면 삼성이 그 선단 공정을 잘했어야 됐는데 못한 거죠. 그리고 설계도 못해가지고 엑시노스 GOS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엑시노스가 퀄컴 스냅드래곤 못지않게 잘 나왔었고, 그리고 4나노, 5나노 공정이 TSMC하고 비견될 만큼 수율이 잘 나왔다 그러면 엄청난 슈퍼사이클이 왔겠죠. 네. 아, 그렇게 되는 거고. 네네. 그 슈퍼사이클을 왔는데 그 사이클을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돌아온다 이 측면도 네네. 파운드리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메모리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그 코로나19 때쯤에 해서 이제 슈퍼사이클을 예측했던 거는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 중첩된다.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너무 못했고 메모리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DDR5나 이런 것들을 막 준비를 해놨는데 막 준비를 해놨잖아요. 근데 인텔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쪽에 슈퍼사이클이 와버린 거고, 자, 이번에는 뭐 이게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도 잘하고 3나노 GAA도 잘하고 그리고 메모리도 잘하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그 사이클을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은 오는데 그 사이클을 타느냐 못 타느냐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럼 그게 좀 빨리 온다고 하면 2025년, 2024년 뭐 25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25년부터 차량용 반도체 그쪽 수요가 확 살아나요. 그리고 뭐 지금도 그럼 차량 반도체 많이 쓰는데 그때하고 뭐가 다르냐면 지금은 레벨 2죠. 근데 레벨 3가 되면 정말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돼요. 자동차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면 만약에 한 자동차 대당 한 15GB 정도의 디램만 쓴다 그러면 자동차 시장이 연간으로 한 9천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스마트폰만한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메모리 입장에서. 엄청난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자동차가 바퀴 달린 미니 서버가 되면 여기에는 서버나 클라우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 업그레이드. 훨씬 더 좋아져야 돼요. 네. 데이터가 폭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딘가에 담아둬야 되잖아요. 클라우드에다가. 그러면 여기 또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죠. 그리고 그 자동차하고 다른 디바이스 간의 커넥티비티, 연결성. 그러면 또 거기에 그냥 이제 길가에다 이제 미니 서버 하나씩 갖다 놔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죠. 집에서도 뭐 메타버스 접속하려면 지연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통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만큼 이 디바이스하고 통신 간에 지연이 있으면 안 돼요. 특히나 자동차는 그렇죠. 1, 2초의 지연에 따라서 이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지연을 최대한 줄여주려면요. 주변에 이제 미니 서버를 갖다 놔야 돼요. 그게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도 폭증할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진짜 만약에 그런 차량용 반도체 디램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진짜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좋겠네요. 거기서 또 이제 그 AI에 최적화된 메모리를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죠. 지금은 메모리라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CPU라는 거는 범용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두뇌, AP라는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맞춤형 반도체죠. 주문형 반도체로 바뀌었죠. 메모리도 점점 더, 아직까지 뭐 전체 시장이 그렇게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메모리라는 커머디티인데, AI에 맞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엔비디아 H100에 맞는 HBM3라는 디램이 필요하듯이, 그 AI에 최적화된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겠죠. 네. 거기 시장을 누가 장악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런 그 최적화된 램을 만드는 거 TSMC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TSMC는 그 메모리 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그럼 어떤 기업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손을 잡든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다 직접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자기들이 시스템 반도체를 잘하면 시스템 반도체도 잘하고 메모리도 잘하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글로벌리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근데 이건 잘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처럼 못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만 가지고 있는 인텔 같은 업체들하고 TSMC하고 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얘들이 전체 조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파트 부문, 주상복합에서 사람이 사는 아파트 부문만 하이닉스가 담당하고 나머지 부문은 이제 협력해서 컨소시엄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마이크론도 이제 그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스탠스죠. 네, 시스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잘하니까. 네, 그렇죠.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특정 부분은 또 마이크론이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약간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마이크론이 그냥 3위 메모리 사업자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론도 굉장히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회사도. 네. 그러니까 거의 3사가 독점이죠. 과독점이잖아요. D램은 그렇죠. D램.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그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맞춤형 램이 필요한 시기가 나올 때는 그래도 3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져가면 훨씬 좋겠네요. 수요는 늘어나는 거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후공정은 그러니까 기존에는 후공정은 표준화돼 있으니까 후공정을 굳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상복합이 되면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되면 후공정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메모리를 다 최적화해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시장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물론 이제 그게 직접 다 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협력을 해서 하는 게 잘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서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레벨 2, 레벨 3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가가치도 올라가는 거예요? 컴퓨팅 파워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레벨 2는 그냥 이제 내가 그냥 엑셀러레이터 떼고 운전대 잠시 놓으면 얘가 알아서 이제 가주는 거잖아요. 레벨 3는 이제 커브도 지가 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레벨 3가 되면 사고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만큼 이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부가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조금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약간 부가 가치가 높아지고 마진율이 좋으니까 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 기존의 레벨 2 수준에서는 컴퓨팅 파워가 별로 많이 필요 없으니까 MCU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는 걸 쓰죠. 또 다른 거구나. 네, 그거는 이제 분산형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MCU가 뭐 200개, 300개 들어간다 그러는 거는 그 MCU라는 건요, 무슨 40나노, 50나노 수준의 굉장히 레거시 공정이에요. 심지어 뭐 8인치 웨이퍼에서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레벨 3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 이야기하는 모바일 AP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선단 공정이 필요하고요. 굉장히 고성능 컴퓨팅이 필요한 칩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지만 칩의 수준이 완전 다른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반도체 누가 이렇게 강자가 될지 누가 그 패권을 쥐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그만큼 이게 너무 시장이 뭐 인공지능도 있고 차량용도 있고 막 맞춤형 여러 가지 나오면 정말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거에 투자해 놓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네네. 지금 사실 미국 그 반도체주들도 굉장히 쌉니다.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싼 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주고요. 그래서 같이 뭐 한 7대3 뭐 한 그 미국 그 인덱스에다가 한 30% 정도 투자해 놓고 뭐 나머지 한 70은 국내 주식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 미리 소팅해 놓은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은 한 15%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또 뭐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본격적인 반등장이다라고 하기는 좀 미흡하잖아요. 조금 이른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항상 주식이라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본인이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으면 지금 사기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 투자하시기 전에 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대표님의 책을 읽고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IT의 신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방송해주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참고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이제 반도체를 좀 넘어가서 그 혹시 로봇 섹터도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뭐 워낙 핫하니까 올 초에 정말 약간 생각지 않았던 약간 트렌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로봇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 삼성전자가 한 600억 정도를 투자하면서 날아가고 있던 계속 그게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이게 주식 시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주목할 만한 회사예요.
왜냐면 예전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한다 그러면 이미 다 시장에 소문이 나서 선침해가 돼서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확 빠지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어디 삼성이 투자한다라는 소문이 다 나서 이미 다 선반영돼서 새로운 뉴스라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시장의 전형적인 트렌드인데, 패턴인데, 여기는 그날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선침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와, 우리나라 시장도 좀 이제 선진화 되는구나, 라는 측면이 있고, 그 덕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 잘 가니까, 이제 로봇 섹터가 같이 끌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철저하게 모멘텀으로 봐야 돼요. 이게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간으로 이익 내는 게 뭐 10억, 작년 10억, 올해 한 15억 정도 보는 회사인데, 지금 시총 조 단위가 넘어갔기 때문에, 와, 네, 지금은 100배가 넘는 거네요. 네네,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서 하시되, 본인이 뭐 그냥 잘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하고요. 오히려 이제 로봇 산업 섹터가 살아있다 그러면 거기서 좀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우스. 네, 제우스는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 회사예요. 이제 반도체 전공정에 이제 세정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한 20% 정도 매출이 로봇 쪽에서 나와요. 네. 협동 로봇, 뭐 무인 커피숍이나 뭐 이런 식품 공장에 쓰는 로봇팔들 있죠. 제로하고 스카라라는 로봇 하는데, 거기는 이익도 좋은데 주가가 시총이 2천억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로봇의 원가 치면 이 관절이 원가의 20-30% 수준이에요. 그 감속기라고 그러거든요. 모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은 일본 회사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뭐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버 시스템즈라든지 뭐 니덱이라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또 국산화가 되겠죠. 산업이 뜨면. 그러면 SPG라는 국내회사, 네, 그 감속기 회사가 뭐 지금은 이제 가전용 모터를 주력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쪽 모터 매출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개 회사는 뭐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로봇 섹터에서 숨겨졌던 핵심 네네. 성장주로 네네, 제우스와 SPG. 네. 이 로봇 섹터의 그 미래를 어떻게 좀 보시는 거예요? 왜 로봇 섹터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까? 네네. 거기에 대한 뭐 아이디어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제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역병이라는 게 글로벌 막 역병이 크게 일어났던 게 뭐 유럽의 흑사병이죠. 네, 이제 흑사병이 일면서 중세의 어떤 경제 구조가 깨졌죠. 귀족이 있고 농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농노들은 그냥 뭐 금전적인 이런 걸 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장원에 있는, 그러니까 그냥 뭐 먹을 거 좀 주고 막 이렇게 일을 시켰잖아요. 근데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막 3분의 1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노동력이 귀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안 주면 일을 못 시키는,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가까운 거는 한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그때는 뭐 1차 세계대전하고 맞물렸는데, 그때도 뭐 전쟁보다 스페인 독감으로 사람 더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인구의 그때도 한 20% 정도 죽었다 그러고, 실제로 그때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였는데 우리나라도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은지 몰랐던 거죠. 뭐 그러면서 이게 또 포디즘이라는 해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그러면서 자동화. 왜냐면 기업이 사람의 몸값이 귀해지면 인건비 계속 올려줘야 되는데 기업이 그렇게 하면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디즘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화가 이제 된 거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뭐 재난지원금도 많고, 그리고 뭐 일을 하려는 의지도 없고, 그리고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고 하다 보니까 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들이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 로봇, 자동화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인건비 측면에서.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네. 작년에 중국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어요. 85만 명이. 그러니까 이제는 태어나는 애기들보다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아마 중국 문화대혁명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구가 감소한 게. 그래서 인도하고 뒤집어졌거든요. 아, 인도가 1위에요? 네, 이제 인도가 세계 인구가 1위고요. 85만 명이면 거의 뭐 웬만한 우리나라 광역시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된다는 게 문제죠. 중국도 계속해서 이제 애를 안 낳거든요.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점점 줄죠. 그러면 중국에서 계속 점점 더 로봇 자동화를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런 측면에서 인구 네. 감소 이런 네. 문제도 있고 인건비 상승하는 것도 맞습니다. 있고. 아, 그렇군요. 그 혹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네. 기업의 그 아까 이제 약간 모멘텀 쪽으로 네네.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네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펀더멘털 쪽으로 이렇게 네네. 봤을 때도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기술력은 확실하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있어요? 이제 삼성이 그만큼 투자한 거고, 거기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로봇, 그 휴보라고, 이게 우리 다르파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그 어떤 국방부에서 뭔가 어려운 과제들, 예를 들면 뭐 방사능 유출 있잖아요. 뭐 후쿠시마 이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로봇을 뭔가 미션을 주는 거예요. 막 어려운 것들. 이걸 해결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건데, 거기서 뭐 거의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나와서 창업한 거죠. 카이스트 이제 휴보 개발팀이 나와서 창업한 거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이족 보행이나 사족 보행, 그러니까 개로봇 있잖아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데 그런 거 이제 개로봇 같은 것도 개발하고 사람처럼 생긴 이족 보행도 개발하고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협동 로봇. 그러니까 그 협동 로봇 쪽에 기술들, 원천 기술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속기 빼고 대부분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삼성이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기술에 뭔가 뭐 어떤 유입으로 생각하고 좀 투자를 한 것 같고, 약간 그런 컨셉하고 비슷한 회사는 또 로보티즈라는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기술력이 뛰어난데 회사는 굉장히 밸류가 비쌉니다. 그런 것들 감안하고 보면 괜찮죠. 네. 그러니까 그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차이가 어떻게 되는,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하죠.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로봇도 자율주행차하고 똑같아요. 인지라는 부분이 있고 판단이라는 부분이 있고 제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인지는 대부분의 센서들이에요. 카메라나 레이더나 라이다나. 이거는 뭐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이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이제 최적화라는 부분은 좀 다르지만 판단이라는 부분이 결국 AI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을 인지를 해서 요거를 클라우드로 쌓아줘서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정제를 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해줘서 판단을 하게 하고 그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제어는 액추에이터, 모터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판단이라는 부분은 AI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보통 AI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줘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통 클라우드봇, 그러니까 뇌가 없는 어떤 클라우드 로봇 같은 경우 많은데, 테슬라의 그 옵티머스라는 로봇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AI 칩이 직접 있어요. 그러니까 그 AI 칩이 내장되어 있으면 로봇이 뭐가 좋냐면 지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CD나 뭐 이게 빅스비 같은 거 부르려면 지연이 있죠. 클라우드에서 소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있는데, 우리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부르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려면 AI 칩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AI 능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터에다가 제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가,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서 저 사람 도와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미래를 보고. 지금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어떤 초거대 AI라는 부분이 왜 핫하냐면 판단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고도화할 수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굉장히 그 AI를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인 거고요. 사실 뭐 저는 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 인수한 것도 결국 그 어떤 언어, 텍스트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수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삼성전자가 아까 엠코 테크놀로지는 인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통째로 그냥 회사를 네네. 살려고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2대 주주로 올라선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이게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어떤 뭐 산업 초창기라서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좀 방식에 있어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데서 좀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너무 작은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요, 이 지배 구조가 복잡해져요. 삼성 같은 경우는. 그래요? 네. 그래서 1대 주주가 되면 좀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고요. 아마 엠코도 어떤 기술적으로 뭐 삼성전자에 뭐 이렇게 그 하만처럼 이렇게 해버릴지, 아니면 뭐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근데 약간 항상 지배 구조 그게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언젠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작은 회사들 계속 끼워 넣으면 이게 나중에 더 복잡해지죠. 그래서 그렇구나. 네네. 네. 예, 대표님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전문가시기도 하시고 2차 전지 전문가시기도 한데 2차 전지 투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 보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2차 전지 이렇게 뽑더라고요. 탑픽 섹터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번에 작년에 태조 이방원이었으면 올해는 에로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에로배우라고 하는데 참 말 잘 만들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작년에 IRA로 인해서 양극재나 소재 업체들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약간 눈높이는 낮추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던 이제 양극재나 이런 쪽보다는 올해는 아무래도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전기 요금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생산비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박 업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진 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동박 업체들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약간 틈새 소재들이 있어요. 뭐 실리콘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CNT 도전제, 뭐 탄소 나노 튜브 쪽, 뭐 이런 쪽 하는 회사들, 뭐 대주전자재료나 나노신소재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 뭐 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밸류는 2차 전지 쪽은 다 비쌉니다. 그렇지만 항상 뭐 성장을 선반영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해가 너무 좋았고 사실 재작년에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장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갑자기 IRA 때문에 이게 너무 이슈가 돼버려가지고 약간 오버슈팅한 측면이 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론 확률적인 얘기긴 한데 전년도에 많이 오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게 그만큼의 기세로 가는 거는 확률적으로 쉽지 않다. 시총이 막 이게 2배 갈 때는 시총이 뭐 2천억, 3천억일 때는 2배 가도 뭐 부담이 덜한데 시총 1조짜리 2조, 3조 가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수급이 훨씬 더 많이 붙어줘야 되잖아요. 금액이 훨씬 많이 그렇죠. 훨씬 많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그 소대 쪽도 보면은 많이 올랐다가도 연말 되면서 좀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도 많이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양극재는 조금 저는 약간 좀 조심하자 주의입니다. 지금 너무 주목을 받았다. 그렇죠.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 IRA 때문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보다는 조금 약간 동박 쪽이나 뭐 아니면 뭐 실리콘 음극재, 뭐 CNT 도전재 뭐 이런 쪽이 더 낫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그 IRA가 올해 3월인가요? 그때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그 주식 투자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인수나 뭐 그런 투자 계획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가 빠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IRA도 이미 선반영 됐죠. 선반영 됐다고 보시는 이미 거고. 저는 프라이싱 다 돼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그때 이제 개시가 되니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된다 이게 아니군요. 물론 이제 어떤 선반영됐던 기대감들이 좀 이제 거품이 좀 빠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어차피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가는 거지. 이렇게 솟아있는데 또 더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는 계속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때 좀 전까지는 계속 갈 건데 이게 이제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가니까 새로 뜨는 산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막 시작되면 가장 주가가 세게 뽑는 구간이 침투율 한 10% 정도 됐을 때. 그렇구나. 그게 뭐 과거 스마트폰 때도 그랬었고요. 이번 전기차도 작년, 재작년에 왜 그렇게 셌냐면 딱 그때가 10%, 전기차 침투율이 10% 정도 딱 언저리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는 좀 슬로우하고요. 보통은 40%, 50% 정도 침투율이 되면 그때가 주가로는 피크예요. 그때는 다 탈출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 좀 주가 좀 2차 전지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뭐 다 파는 건 좀 그렇고 좀 일부분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이제 곧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 그러시군요. 일단 뭐 제 투자 원칙이기도 한데요. 이게 약간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어떤 펀더멘탈 종목, 장기 투자 종목을 놔두고 약간 뭐 일부의 비중을 가지고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좀 약간 수익 추구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식의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저의 원칙이 흔들려요.
그러면 저는 막 사람들한테 장기 투자하라고 좋은 종목 오래 버텨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막 테마주 하고 있으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네, 저는 이제 뭔가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이제 코멘트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어지간하면 테마주들은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가총액 네. 규모가 네. 막 삼성전자처럼 엄청 큰 건 아니더라도 대형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뭐 중소형주에서 이렇게 네. 투자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한창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때 패턴을 보면 시총 뭐 한 1,000억에서 2,000억짜리 종목 중에서 잘 발굴해서 한 뭐 5,000억, 7,000억 정도에서 익식하는 그런 쪽이 제일 어떤 승률로 좋았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외부적으로 뭔가 이거를 분석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조단위 시총이 있는 왜냐면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이야기를 하고요.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막 몇백억 버신 분들 주변에서 보면 시총이 정말 마이크로 캡 수준일 때 막 시총 800억 이런데 뭔가 포텐이 있는 회사를 발굴해서 이런 걸로 몇 배씩 수익이 내고 자산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아, 그런 힘이 많으세요. 그래서 보통 10배짜리 종목 한번 내보신 분들은 거의 그만큼 이제 뭔가 내공이 되는 거예요.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에 뭔가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머리 식히려고 무협지나 무협 만화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뭔가 레벨업을 할 때 황골탈퇴라는 걸 꼭 거칩니다. 책 좋아하세요? 황골탈퇴를 거치는데요. 황골탈퇴는 일단 근육이 다 찢어지고요. 그리고 뭐 그 뼈바디가 다 재조합이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보통 그걸 못 견디고 조화 인마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인공은 그걸 버티고 나서 이제 내공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아주 고급 공법들을 익혀서 무림의 최고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저는 결국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그릇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이제 수각이라고 하잖아요. 수각. 이제 약수터 가면 물이 쪼르륵 내려오고 나가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돈도 그래요. 들어오고 나가야지 중간에 계속 가둬놓기만 하면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이거를 그릇을 계속 키워야 되죠. 처음엔 요만하다가 점점점 커지죠. 그러면 황골탈퇴하듯이 뭔가 사람이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뭔가 나의 내공을 키우려는 것보다는 뭔가 기술과 공법, 종목 뭐 이런 것들만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수각이 안 커지면요. 그게 가둬둘 수가 없어요. 돈은 진짜 뭔가 물처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산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깡통 몇 번 내보면서 자기의 뭔가 확고한 원칙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익혀가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게 뭔가 황골탈퇴하는 수준의 뭔가 아주 아픈 고통을 수반하는 그 수각을 키우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못해요. 대다수는 못하.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죠. 그럼 한 1조 기업들은 네네. 상장 폐지될 가능성은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바이오는 상장 폐지되기도 하죠. 상장 폐지되기도 하는데 근데 뭐 시총이 1조 정도의 밸류를 받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안정성과 검증이 된 거죠. 된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영업이익률 낮은 회사는 잘 안 봅니다. 뭔가 이 회사에 뭔가 이게 어느 순간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가치 투자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서 뭔가 독점력이 있는 회사를 이제 오런 버핏이 좋아하는 해자 뭐 그 정도 해자는 아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 뭔가 뭐 세계 시장에서 통할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회사들은 충분히 뭐 저는 장기 투자하기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략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가 한 1조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투자를 만약 한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뭐 무난하게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막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역량 정도로는 충분히 50% 정도의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50%? 뭐 수익 뭐 지금 수준에서 50%는 수익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뭔가 지금 신규 사업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정말 잘 터지면 두세 배도 오를 수 있죠. 시총 뭐 3, 4조도 갈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계속 검증해야 돼요. 자기가 계속 보면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내가 생각한 그대로 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이제 뭐 투자 상담은 안 받는데요. 뭔가 약간 저도 이제 유튜브에 댓글 다시고 이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괴로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종목에 물려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다른 데서 물려와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보면 가격도 중요한 거지만 처음에 자기가 살 때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이게 살아있는지 훼손됐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면 다 팔아요. 네, 정말 진짜 뒤돌아보지 않고 다 팔아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외부 변수로 인해서 빠져있다 그러면 땡큐 그러면서 사는 거죠. 모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모아왔고요. 네. 그게 앞으로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그 뭐 1000억, 800억 뭐 이런 거 사야 10백억 네. 노리는 거를 진짜 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네, 그때부터는 정말, 네, 정말 이제 자기를 갈아 넣는 시간이죠. 아, 네. 그거는 진짜 상패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럴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자질을 제일 꼼꼼히 봅니다. 이 대표이사가 그릇이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중소기업은 사실 CEO의 역량, 우리 어스 얼라이언스도 김선우 대표님의 그 역량이 네. 되게 중요한 거죠. 정말 8, 90%는 CEO의 역량에 달려있다 보고 있어요. 와, 그 정도는. 네. 특히나 비상장 투자할 때는 더 심하고요. 네. 와, 그리고 진짜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네. 진짜 그 CEO랑 나랑 거의 동일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분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되는지 와. 그런 것들을 계속. 근데 그걸 안 해요, 사람들이. 못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뭔가 자신의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면 안 되죠. 아, 네. 그래서 이제 대형주로 좀 더 안전하게 네네, 그렇죠. 네. 큰 대형주들은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업황대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약간 금융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절대 불로소득 아니에요. 정말 진짜 엄청난 정신노동을 해야 되고 본인을 갈아 넣어야지 그게 자산이 커지는 거지. 네. 세상에 쉬운 거 없습니다. 예, 대표님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로봇 이렇게 다양한 섹터의 다양한 기업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좋게 보신다고 했고 지금 또 우리나라 하면 또 반도체가 엄청난 또 그 굴뚝과 같은 기둥과 같은 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끝으로 네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하고 네네.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좋았다면 네 추억이고요. 나빴다면 경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신의 그냥 투자 아이디어나 생각들 재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물려있는 종목의 가격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투자 아이디어들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철저한 객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 내가 뭔가 바뀌었는데 내가 인정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포트를 지금은 새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본인이 컨빅션 있는 종목에다가 자꾸 모아가는 그런 전략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종잣돈 모을 때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그때는 적립식 펀드를 제가 자동이체를 안 해놨으면 금융위기 때 제가 자동이체를 해놨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때 중단을 했었으면 큰일 났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네. 지금이 이렇게 사야 되는 시기에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뭔가 자동이체 해놓으신 분들은 뭔가 이제 펀드를 나중에 이제 이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거를 이제 스탑 해버리신 분들은 나중에 없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코스피로 따지면 거의 1년 6개월, 2년째 거의 하락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지금 힘들다고 나갔는데 이게 또 장이 좋아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저도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대공황 이후로 어떤 이제 인덱스에 투자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그게 1000% 넘게 올랐더라고요. 네. 그런데 주식을 한 달만 그 사이에 한 달만 쉬었다 그러면 그게 한 20% 수익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바닥을 그래서 겪어본 사람들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뭐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반토막 난 사람 되게 많아요. 여의도에. 그래요? 네. 그 슈퍼개미 그러면 다 약세장 피해가고 강세장이 잘 할 거죠. 안 그래요. 정말 진짜 몇천억 가지신 분도 지금 자산이 정말 엄청나게 쪼그라들어서 버티고 계시고요. 네. 버티는 거잖아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은 자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세요. 네.
물론 안 괜찮죠. 안 괜찮은데.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버셨으니까. 네. 그리고 장 좋아지면 이제 또 그게 몇 배로 또 되는 거고. 네. 그럴 때 또 욕심 좀 내려놓고 비중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아,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에 꼭 올해 2023년이 정말로 또 뜻하시는 바 이루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까지 강조해 주신 그런 말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강의 반도체 투자의 저자이신 이영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